캄보디아에 갇힌 1000명의 사람들. 그중 수백 명이 한국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한국 정부의 무능을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몇 주 후 한국 외교관 한 명이 현지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캄보디아 정부 앞에서 꺼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한국 외교관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저는 케이트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미유키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고 얼굴엔 뭔가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죠. 미유키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케이트, 이거 봤어?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일이 터졌대. 저는 고개를 들어 미유키의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캄보디아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소득 일자리 광고를 보고 갔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000명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납치, 폭력, 여권 압류, 그리고 탈출 시도자에 대한 구타까지.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미유키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근데 이 중에 한국인이 엄청 많대. 수백 명은 될 거래.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인이요? 네,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일에 걸리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야. 강하다는 이미지도 결국 뒷문 있는 나라지 뭐. 미유키의 말에 저는 뭐라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 경제는 좀 발전했다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유키가 다시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사기 조직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 그럴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한국이 갑자기 무력해 보이기 시작했죠. 강한 척하지만 실제론 약한 나라.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맴돌았죠. 1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국민들이 저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손 놓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뉴스를 검색했어요.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죠. 로이터 통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외신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기센터의 실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증언자가 말했대요. 처음엔 정말 좋은 일자리인 줄 알았어요. 월급도 높고 숙식도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매일 온라인 사기 전화를 걸라고 강요당했대요. 안 하면 맞았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2025년에 벌어지는 일이라니.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소식도 안 들리잖아. 미유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수업을 듣다가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계속 그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또다시 미유키를 만났어요. 이번엔 캠퍼스 잔디밭에서였죠. 미유키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케이트, 캄보디아 사건 계속 보고 있어. 한국 정부가 드디어 뭔가 했대.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뭘 했는데요? 미유키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대. 코드블랙이라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코드블랙? 그게 뭔데요? 미유키가 설명했죠.
여행 금지 조치래. 그 지역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이미 1000명이 갇혀 있는데. 이제 와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미유키에게 말했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미 피해자들은 거기 있는데. 미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지. 저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한국 정부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외교부가 성명을 냈다는 기사도 있었고 현지 공관과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말뿐이구나. 다음 날 수업 시간이었어요. 국제관계학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열었죠. 교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초국가적 범죄 상황에서 각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선 외교적 압력이 필요하죠. 현지 정부와 협상해서 피해자들을 구출해야 해요. 다른 학생이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 같은 나라는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케이트. 한국은 중견국이죠. 군사력으로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압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다시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기사가 눈에 띄었죠.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특별팀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지에서 피해자 파악과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고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특별팀?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아마 그냥 보여주기식 조치겠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무능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룸메이트 제시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시카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친구였죠. 저는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말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케이트, 그런 나라들은 원래 그래.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 못해. 시스템이 약하거든. 저는 제시카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시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나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강대국들은 그래도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이잖아. 근데 한국은 글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죠. 그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자기 나라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거라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회담을 가졌다는 기사였어요. 피해자 명단 확보와 구출 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고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움직이는 거 아냐?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것도 그냥 말뿐일 거야. 실제로 사람들을 구출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저는 여전히 한국 정부를 믿지 못했어요.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미유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뭔가 하고 있대. 근데 진짜 될까? 미유키의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글쎄 지켜봐야지. 근데 난 별로 기대 안 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맞아. 기대하지 말자. 어차피 실망만 할 테니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캄보디아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죠. 저는 화면을 보며 속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기숙사 공용 라운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국제뉴스 시간이었죠. 앵커가 캄보디아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외교부가 현지에서 대규모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화면에는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막에는 박지훈 한국 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뚫어지게 봤죠. 박지훈 대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왔습니다. 광고 차단부터 시작해서 현지 수사 협의, 그리고 귀국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광고 차단, 현지 수사 협의, 귀국 지원. 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죠. 박지훈 대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안전하게 데려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박지훈, 한국 외교관, 캄보디아.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그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국민 보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입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유키를 만났어요. 미유키, 어제 뉴스 봤어요? 한국 대사가 나와서 얘기하던데.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봤어. 근데 그게 진짜일까? 그냥 쇼 아니야? 저는 머뭇거렸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미유키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케이트, 너 진짜 믿는 거야?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계속 박지훈 대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홈페이지에는 캄보디아 사건 관련 공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 상담 창구, 긴급 연락처, 그리고 구출 작전 진행 상황까지.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차단했다는 거였어요. 국내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협력해서 의심스러운 구인 광고를 전수 조사했고 수백 개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구체적인 행동이잖아.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틀렸던 건가? 한국을 너무 낮게 봤던 건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죄책감 같은 게 올라왔어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국제관계학 세미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저는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일들 보셨어요? 교수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케이트.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죠. 한국은 군사력으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영향력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
국제기구와의 공조,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까지. 총체적인 접근이에요. 저는 교수님 연구실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번엔 더 큰 소식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첫 번째 귀환 비행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죠. 미유키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케이트, 진심이야? 거기까지 가서 뭘 하려고? 저는 미유키를 보며 말했어요.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미유키가 고개를 저었죠. 너 정말 이상해졌어. 한국한테 홀린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홀린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미유키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저는 짐을 꾸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전 처음 한국에 가는 거였거든요.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K-팝과 드라마 말고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깔끔했어요. 모든 게 정돈돼 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택시를 타고 외교부 청사 근처로 향했어요. 외교부 청사는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저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더듬더듬 설명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학생인데요. 캄보디아 사건 관련해서 취재하려고 왔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홍보실로 가세요. 거기서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안내를 따라 홍보실로 갔죠. 홍보실 담당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귀환자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마침 내일 귀환자 지원센터에서 간담회가 있어요.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담당자는 제게 자료를 몇 장 건네줬어요. 자료에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구출 작전의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죠. 광고 차단, 현지 수사 협의, 귀환 비행편 운영, 법률 지원까지.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귀환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는 서울 외곽에 있었죠. 건물은 아담했지만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상담실, 의료실, 법률 지원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받아 간담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간담회장에는 10명 정도의 귀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한 귀환자가 입을 열었어요. 남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처음엔 정말 절망했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거든요. 매일 사기 전화를 걸라고 강요당했고 안 하면 맞았어요. 여권도 빼앗겼고요.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곧 구하러 간다고.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외교관들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가 말을 이었죠. 박지훈 대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안전하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때 울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다른 귀환자가 손을 들었어요. 여성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탈출하려다가 잡혀서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구출해줬어요. 여권도 다시 찾아줬고 귀국 비행기 표도 준비해줬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한국 정부에게 구조된 거였어요. 말로만 듣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한 귀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는 흔쾌히 응했어요. 우리는 센터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죠.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저는 고소득 일자리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어요. 월급이 좋다고 해서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함정이란 걸 알았죠.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편입됐어요. 매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죠. 무서웠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한국 정부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냐고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광고를 차단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하고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민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 여권부터 구조 비행편, 법률 지원까지 다 준비해줬어요. 심지어 돌아와서도 심리 상담이랑 취업 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서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이어서 구조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여겼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여기서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어요. 서울에서의 사흘째 날이었어요. 저는 외교부에서 준비한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가득했죠. 저는 뒤쪽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곧 박지훈 대사가 입장했어요. 박지훈 대사는 실물로 보니 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은 캄보디아 구출 작전의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총 250명의 한국인을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어요. 250명.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죠. 박지훈 대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 국제형사경찰기구, 그리고 현지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구출했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사님, 구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지훈 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피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기 조직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고 계속 이동했거든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지훈 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모두 구출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박지훈 대사에게 다가갔어요. 대사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규모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건 한국 외교 역사에서 흔한 일인가요? 박지훈 대사가 대답했어요. 규모 면에서는 이번이 최대입니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는 우리 외교의 핵심 원칙이에요. 어디에 있든 한국인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법무부 산하피해자 법률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 책임자인 김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죠.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귀 환자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법적 문제들이 있나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죠. 캄보디아에서 강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또 사기 조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돕고 있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구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후까지 챙기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우리 목표는 귀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치료, 취업 지원, 법률 상담까지 전방위로 지원하죠. 저는 그날 오후 한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었죠. 국민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유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유키,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야. 미유키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진짜? 뭘 봤는데? 저는 긴 메시지를 보냈죠. 지금까지 본 것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내 온사인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평화로운 거리 뒤에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음 날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귀환자 지원센터를 찾았어요. 이번엔 단체 상담 프로그램에 참관하기로 했거든요. 상담실에는 5명의 귀환자가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은 각자 돌아온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눠볼까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요.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거든요.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다른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지원센터에 처음 왔을 때요. 여기 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피해자라고 말해줬죠.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상담이 끝나고 저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용감해요.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을 돕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성공률은 어떤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녁에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강한 나라였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저는 그걸 이곳에서 직접 확인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귀 환자들의 얼굴, 박지훈 대사의 확고한 눈빛, 그리고 지원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서울에서의 경험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유키를 만났어요. 미유키는 저를 보자마자 물었죠. 어땠어? 한국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미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미유키가 말했어요. 진짜 그 정도였어? 나도 좀 놀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국은 정말 국민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더라고요. 미유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나 봐. 저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가 있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도 도서관에서도 계속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고민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서울에 다녀왔어요. 귀환자들도 만나보고 외교부 브리핑도 들었고요. 교수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걸 느꼈나요, 케이트?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국은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죠. 직접 경험해보니 어땠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현장의 힘이에요, 케이트. 책이나 기사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저는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사건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였죠. 저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온라인으로 추가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케이트,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국제관계학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어요. 주제는 중견국의 자국민 보호 외교였죠. 저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펼친 구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이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다각적으로 접근했어요. 광고 차단, 외교적 협상, 현지 수사 협력, 귀환 지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케이트, 실제로 귀환자들을 만나봤다고 했죠?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들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훌륭한 발표였어요, 케이트. 직접 경험이 녹아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이 물었죠. 앞으로 이 주제로 계속 연구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견국도 충분히 효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걸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기대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히 외교 기술이 아니었어요. 책임감, 끈기,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심이었죠. 겨울이 왔어요. 캘리포니아는 따뜻했지만 저는 서울의 추운 겨울을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종종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들도 답장을 보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구출했다는 소식이었죠. 총 구출 인원이 400명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뉴스에는 다시 박지훈 대사가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작전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미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유키, 뉴스 봤어? 한국이 또 100명 넘게 구출했대. 미유키가 대답했죠. 응, 봤어.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인정할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틀렸는지 알아? 미유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나도 반성 중이야. 너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저는 미유키의 말에 기뻤어요. 제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의미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캠퍼스에서 작은 강연회를 열었어요. 주제는 한국의 캄보디아 구출 작전이었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강의실이 꽉 찼을 정도였어요. 저는 앞에 서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차근차근 풀어놨어요. 처음 캄보디아 사건을 들었을 때의 오해, 서울 방문 결정, 귀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깨달음까지. 저는 솔직하게 제 편견을 인정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설명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케이트,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시스템이요. 한국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있었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민준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민준 씨, 오늘 캠퍼스에서 강연을 했어요. 한국의 구출 작전에 대해서요.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어요. 민준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케이트,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알려줘서요. 저는 지금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상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겨울 방학이 다가왔어요. 저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주제는 물론 캄보디아 사건이었죠.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하고 글을 썼어요. 교수님이 가끔 들러 조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이 논문은 단순한 사례 연구를 넘어서고 있어요. 개인의 변화, 인식의 전환까지 담고 있죠. 좋은 논문이 될 거예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외교나 국제관계만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버리는 법, 직접 확인하는 용기, 그리고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죠. 그게 저를 성장시켰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님께 제출했어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읽으셨죠. 이틀 후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케이트, 이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회지요? 네,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교수님이 추천서도 써드릴게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생각했어요. 제 경험이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봄이 왔어요. 캠퍼스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졸업 연설이었죠. 학교 측에서 저를 졸업식 연사로 선정했어요. 제가 쓴 논문과 강연 활동이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졸업식 전날 밤, 저는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쓰기로 했어요. 제 실수와 편견, 그리고 깨달음까지 모두 담기로요. 그게 가장 진실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졸업식 당일이었어요. 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틀렸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1년 전 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을 접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을 낮춰봤어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한 나라였죠. 캄보디아 위기 속에서 한국이 손을 내민 나라였어요. 저는 서울 방문 이야기를 했어요. 귀환자들과의 만남, 박지훈 대사의 확고한 의지,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청중과 나눴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저는 제 편견을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를 바꿨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줬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려는 용기예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용기요. 저는 한국에서 그 용기를 배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케이트, 좋은 연설이었어. 자랑스러워. 저는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녁에 저는 친구들과 모였어요. 미유키도 있었죠. 미유키가 말했어요. 케이트, 내 연설 듣고 울 뻔했어. 진짜 감동적이었어. 저는 미유키를 꼭 안았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처음 그 뉴스를 보여줬잖아.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혼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 씨, 그리고 모든 귀환자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가 저를 바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케이트,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듯이 당신도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줬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국제관계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로요. 여름이 왔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사진, 메모, 명함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서울이 있었죠. 내 온사인 빛나는 명동거리, 따뜻했던 지원센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캄보디아 사기판 속에서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손이 1000명의 삶을 바꿨다. 저도 그중 한 명이다. 한국인은 아니지만 제 삶도 바뀌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 연구는 계속될 거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캄보디아 사기판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진짜 강함을요. 창밖에는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구조된 사람들, 그들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외교관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거예요.
제게 진실을 가르쳐준 나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준 나라, 캄보디아 사기판을 꺼낸 나라.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